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선 출수 고족배를 통해 본 중일 도자 교류를 발표하게 된 장효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안선은 1324년경 닝보에서 하카다로 향하던 중 난파된 원대 무역선으로 1975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래 약 2만 7천여 점의 문화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무역품 중 양적, 질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도자기 가운데 고족배라는 기종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고족배는 완 혹은 잔처럼 생긴 배에 높은 다리가 붙은 형태로 원대에 새롭게 출현하였습니다. 발표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청자 30점, 백자 30점으로 총 60점의 고족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출수 도자의 0.3%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이러한 출수 비율을 반영하듯 일본 소비 유적에서도 중국 고족배의 출토 사례는 적은 편이며 일본의 중국 도자 연구에서도 크게 조명하지 않는 듯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 중세시대에 소용된 가라모노에 대한 연구는 선종 문화의 배경 속에서 특히 차, 화훼, 향과 관련된 용천청자, 향로, 화병, 호, 반 등이 주로 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잔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다량 유통되었던 경덕진산, 청백자 매병이 주로 살펴진 편입니다. 이러한 정황상 중일 무역에서 고족배가 비주류로 교역된 기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량으로나마 유통되었으며 뛰어난 품질의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소비 계층과 목적에 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신안선 출수 고족배는 청자와 백자가 모두 확인되며 특히 최고급 품질의 명문이 있는 남배규 자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또 발견 당시 백자 고족배가 양질의 대형 청백자와 추북의 백자 등과 같은 상자에서 인양되었다고 전해져 유형별로 같은 상자에 넣어졌다는 점에서 발주자의 주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족배가 무역품으로 교역된 실상과 일본에서의 소비 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안선 출수 고족배의 유형과 조형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그 성격과 유상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용례를 두루 검토하여 각기 다른 문화 배경에서 소비되었던 고족배가 동아시아 도자 교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안선에서 출수된 고족배의 조형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족배는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데 반드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와 다리를 따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상부인 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연이 넓게 벌어져 구경이 약 12cm 이상에 이르는 것인데 기측선이 저부에서 한번 꺾이고 사선으로 올라가는 1형식과 기측선이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둥글게 올라가는 2형식으로 나뉩니다. 청자와 백자 모두 구연이 넓게 벌어진 1유형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합니다. 이 유형은 구경이 8에서 9cm에 이르는 소형 잔 형태로 기측선이 1유형에 비해 확연히 덜 벌어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유형으로 구연이 직립한 형태, 팔각형, 화형이 백자에서 각 한 점씩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족배 하부인 다리 형태를 살펴보면 저부의 벌어진 정도와 모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다리 저부가 밖으로 크게 뻗은 나팔형이며 2유형은 저부까지 자연스럽게 벌어진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3유형은 백자에서만 보이는데 다리에 굴곡이 있는 죽절형입니다. 경덕진 호준여지에서 출토된 청배규 고족배의 시기별 다리 변화 모습을 참고해 보더라도 나팔형으로 넓게 벌어진 굽이 점차 사다리꼴로 좁아져 1유형인 넓게 벌어진 나팔형 저부가 고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청자와 백자 기형을 살펴본 결과 주목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2유형 배를 가진 청자는 오로지 고식인 1유형 다리와 결합되며 백자의 경우 2유형 다리와만 결합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청자 음각 연판문 고족배를 보면 굽이 저부에 이르러 수평으로 활짝 벌어졌으며 다리 길이가 배 높이보다 확연하게 짧습니다.
이러한 기형은 당대 유행했던 금속기나 도토류의 고족 기물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전해진 형태로 여겨집니다. 한편 이 유형의 일부 청자 고족배 다리에 음각선이 두 줄 둘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당대 금속 및 도자, 유리 고족배에 확인되는 다리 중간에 링을 낀 것과 같이 돌출된 형태를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리 돌출부의 본래 기능은 손으로 쉽게 잡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원대 청자 고족배에는 이전 기능은 사라진 채 장식적인 요소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고식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유형 배를 가진 백자의 경우 다리가 사선으로 벌어지고 청자와 달리 다리 길이가 분명히 길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원대에 새롭게 출현하여 정착된 고족배 조형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청자보다는 백자 고족배의 원대의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족배의 문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양은 연화, 모란, 국화, 매화, 초화 문양 등 식물문과 운용문, 잡보문, 문자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도안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입니다. 이 백자 고족배를 살펴보면 능화창 안에 각각 절지로 모란, 국화, 매화가 도안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로로 길게 뻗은 각각의 절지 화해 문양을 원대 유리용으로 제작된 백자 유리용 국화 매화문 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덕진에서 체외기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유행한 도안이 체외기법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선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장명북이 금옥만당에 새겨진 백자 팔각 고족배가 주목되는데, 이와 동일한 문자문 고족배가 경덕진 호전요와 낙마교요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당시 경덕진 백자에서 길상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된 문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족배의 문양 장식 기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이른바 획화라고 칭하는 반양각, 그리고 음각, 인화, 첩화, 점체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자와 백자 모두 인화 기법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면 기벽과 중앙에 각기 다른 문양 장식을 베풀어서 장식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소량으로 발견된 점체 기법이나 첩화 기법이 베풀어진 고족배는 고급 품질로 여겨집니다. 산화철 안료로 표면에 반점을 찍은 점체 기법은 양질의 청자 철반문 고족배 한 점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또 고족배가 베풀어진 고급 문양 장식으로 백자 첩화 연주문 고족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변에 첩화로 화문과 연주문이 세밀하게 장식되었는데, 이 연주문은 금속기의 누군 기법이 도자기에 번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화문과 연주문의 첩화 장식을 빅토리안 앤 앨버트 뮤지엄에 소장된 팔각형 병과 북경 용담호 철가묘에서 출토된 옥호춘 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팔각형 병에는 금속으로 기면 일부를 덧대는 마운트 기법이 더해졌는데, 이는 중동이나 유럽에서 높은 가치로 소장되었던 중국자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첩화 연주문이 장식된 경덕진상 백자가 해외에서 높은 가치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안선에서 출수된 이 백자 첩화 연주문 고족배의 공예적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안선 출수 자기 고족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생산되고 또 어떤 성격으로 유통되었는지 중국의 생산 유적과 더불어 소비 유적의 출토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리지엔 선생은 청자 고족배의 생산지로 용천 상엄마 2호 요지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그 전후로 보고된 자료를 살핀 결과 용천 동구의 안인진과 도태양 일대에 위치한 요지를 비롯해 남구 풍동암 요지 출토품의 기형과 문양 종류, 장식기법에서 신안 출수품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일부 공개된 용천의 영가 마한산 요지의 마한산 요지는 원대 중기 해외 수출자기를 대량 생산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신안선 출수 청자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자 고족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천 동구에서는 보통 품질의 일상용품을 대량 생산했으며 남구에서는 궁중과 귀족계층을 주요 소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품질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자의 판단으로는 신안선 출수 청자고족배는 고급질과 일반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초보적인 판단으로는 용천 동구에서 생산된 일반질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천 일대의 생산지 외에 중국 내 소비 유적 출토품 가운데서는 특히 태창 번경총 유적 출토품이 신안품과 조형적으로 매우 흡사해 주목됩니다. 태창 번경총 유적은 원대 중만기에 대형 창고 유적으로 강남 지방을 포괄했던 도자기 무역의 집산지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수십 톤의 용천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신안선 출수품과 연관지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안선 출수 청자 고족배는 일반 내수용이나 해외 수출을 위해 대량 생산된 비교적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안선에 실린 백자 고족배는 어떠한 성격과 위상을 가졌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자가 조사한 바로는 경덕진 호전유와 낙마교유 일대의 가마의 원대층이 출토품 가운데 신안품과 기형 및 문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그 생산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가능한 사례 가운데 옥자 명문이 새겨진 고족배가 특히 주목됩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신안선 출수품 중 옥명 백자 고족배는 4점 정도로 여겨지며 그중 한 점은 왕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4점 모두 구연이 넓게 벌어진 1유형의 배이며 3점은 옥자가 운용문 사이에 있고 한 점은 보상화 당초문 사이에 인화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신안 12017과 12019 두 점은 1978년 7월 25일에 같은 MS 구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같은 목적으로 함께 선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안선 출수 운용문 옥명 고족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면 전체에 3조룡이 장식되어 있으며 구연 아래에 대칭으로 옥이 작게 인화되어 있습니다. 경덕진 호전유에서 출토된 옥명 고족배에서는 4조룡 혹은 5조룡이 확인되는데 공개된 도면을 살펴보면 발톱 바로 앞에 인화되어 있어 신안 출수품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지앙젠신 등 중국 일부 연구자들은 옥명 고족배를 원대 초기 제사기구인 옥신원의 주문 제작품으로 이해하며 이들 생산지를 원 황실과 관부의 자기를 관리 감독한 불량자국이 관할한 중요한 민간 요장으로 보았습니다. 불량자국이 설립된 이유는 당시 원 조정이 필요로 했던 순정한 제기와 관련이 있으며 호전유와 낙마교 유지에서 제작된 옥자면 기물이 불량자국에서 소유한 이른 시기의 제품, 제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관사명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추부, 동위, 태희명, 남배교 자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자를 명기했을 것이라는 일부 중국 연구자들의 의견이 있어 학계에서 옥명 기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주장에 따라 옥명 고족배가 옥신원 주문 제작품을 뜻하는지 또 그렇다면 신안선 출수품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지는 향후 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옥명 고족배의 본래 소비처 논쟁과는 별개로 분명한 사실은 신안선 출수 옥명 고족배를 불량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요장에서 생산한 고급 생산품과 동일한 선상에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안선 출수 백자 고족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하튼 옥명 고족배가 지정된 중앙의 소비처의 주문 생산품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신안선을 비롯한 중국 각지 소비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추부명 남배교 자기가 중국 및 해외 소비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소비처로만 유통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대 초기 관유에서 어용 및 관용자기의 민간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과 극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원대의 이른바 관용품과 유사한 양식, 즉 관양격인 품종에 대한 통제가 느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품종은 오히려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고 유통되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원대 수출 도자 생산에 개방된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고족배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자가 중국의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고족배 용례 검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용된 자료는 사림광기로 보입니다. 사림광기는 송말 원초 저술된 백과사전으로 당시 민간 생활 문화 자료가 삽도와 함께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족배 용례 검토에서 인용된 장면은 예의루 파관 원잔 삽도입니다. 몽고식 복장을 한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시종드는 사람 손에 들린 반과 그 위에 2점의 고족배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두 긴 상 위에 각 3점씩 6점의 고족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 위에 올려진 고족배에는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류신유엔 선생님은 삽도에 보이는 고족배를 술잔이나 떡, 과일 등을 담는 용기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나아가 위페이진 선생님은 파간 원장이라는 대목 아래에 있는 주병을 든 한 사람이 좌측에 있고 과반을 든 사람이 우측에 있다라는 설명을 삽도와 대조하여서 삽도 속 고족배에는 과일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즉 사림광기 속 고족배는 과반의 기능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린메이춘 선생은 이 삽도 왼편에 그려진 고족배가 아닌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남자가 든 작은 완과 반을 주기로 언급하여서 주목됩니다. 한편 하남성 등봉현 등봉왕묘의 원대 벽화에 등장하는 시녀 중 가장 앞에 선 여인은 반에 고족배를 받치고 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은 각각 과일류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반과 옥고춘 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용 기물로 이해됩니다. 또 티벳 하루사 불전 1층 경당에 벽화가 남아있는데 남성이 한 손에 고족배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옥고춘 병을 짚고 있어서 두 자료 모두 술과 관련된 도구로서 옥고춘 병과 고족배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자기 고족배에 새겨진 명문 내용에 근거해서 술잔으로서 그 용도를 가늠케 하기도 합니다. 고안 교성에서 출토된 고족배 안쪽에 인생 100년 상제취 산내 36,000장이라는 시구가 있어 이 기명의 용도가 술잔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여러 차례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술잔에 담긴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대 초기에는 술이 사치품으로 여겨져 한때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해제된 이후에는 원 제국의 넓은 영토에서 나는 다양한 원료가 풍부한 양주재료가 돼서 주문화가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고족배에 담긴 술 종류를 추정하는데 꾸어쉘레이는 독일 국립도서관 소장 원대 세미라에 그려진 칸의 성대한 즉위식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칸과 왕비 손에 흰색의 고족배가 들렸는데 배 안에 표현된 붉은색 액체를 포도주로 보았습니다. 당시 궁중에 포도주가 공납되었으며 이 세미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으로 고족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밖에 하복 정흥교장에서 출토된 청화 고족배의 배 부분이 두립 완인점에 따라서 이러한 고족배가 한족 문화와 몽골 문화가 어우러져 탄생한 전형적인 닭이, 즉 찻그릇으로 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족배가 닭이로 사용되었는지 의견이 아직 분분하여 향후 축적되는 자료를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고족배의 주 용도는 술잔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옥고춘 병과 고족배가 각각 술을 담는 저장 용기와 음용기로서 세트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떡, 과일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입한 일본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일본에서 출토된 원에서 명대 고족배의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안선 출수 고족배의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을 증명하듯이 일본에서의 출토 사례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토 임천사와 하카다 성북사와 같은 선종사찰 유적에서 고족배 출토 사례가 확인되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전래 내력이 전해지는 고족배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명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송영이 암자에서 구장되었다고 전해지는 용천청자 고족배가 있어서 일본 사찰에서 중국의 고족배가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에서 고족배는 어떠한 용도로 쓰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가마쿠라 시대에는 선종 영향이 막대했기 때문에 불교 의례의 절차에서 차를 올리는 다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칙수 백장청규라는 선종상원 규정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살펴보면 불교 의례 절차에서 차를 올리고 꽃과 향을 공양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공양구는 바치는 행위의 도구로서 굽이 높은 그릇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찰에서도 공양구로 굽이 높은 기물이 사용되었기에 고족배 또한 차, 과일, 떡을 바치는 공양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마쿠라 시대 사찰에서 공식적으로 불단에 올리는 공양구는 금동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전에 바치는 꽃과 향 공양에 있어 중국산 도자기인 용천청자 화병과 향로가 사용된 사례가 아주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자기질 고족배 역시 일본 사찰의 공양의 자리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족배의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그 무엇보다 음주 용도였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학계에서도 고족배의 용도를 술잔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인식인 듯합니다. 고족배가 음주기이고 이것이 사찰에 유통되었다면 사찰 경내에서 음주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4세기 전후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사찰에서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음주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3세기 초중반에 흥복사 상의원에서 술잔치가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당시 그곳에서 유학을 배운 각성이라는 훌륭한 인재도 이에 참가했다는 기록과 연구가 있어 학과 행위 불일치했던 사찰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무로마치 시대 자료이긴 하지만 왕족의 일기인 간문일기 내용 가운데 사찰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던 사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송림함에 갔다. 현초가 준비해주어 술을 조금 마셨다. 청강을 하는 동안 사가에서 술이 올라왔다. 청강 장소에서 그 술을 마셨다. 좋지 않은 일이다. 불법을 듣는 곳에서의 음주는 죄업이다. 설법을 청강하기에 앞서 법안사에서 술을 대접했다. 도장 안에서 음주는 좋지 않은 일이다. 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 사찰 일상에서 술과 주기가 유통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귀한 손님에게 술을 대접할 때 중국산 주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장소에서도 음주가 절제를 지키며 행해졌다고 전해지는데 태평기 간문일기를 비롯한 단편적으로 기록된 여러 다회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 같이 일본에서 다실이 형성된 이후에도 중국과 조선 등 외국산 다구는 지속적으로 애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회 자리에서 음주가 이어졌다면 중국제 주기가 함께 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고족배의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도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이 청자 철반문 고족배는 14세기 원대 용천효 생산품으로 팔각배에 죽절형 굽을 갖고 있으며 배 표면에 철반 무늬가 특징적입니다. 이 자기는 흑칠된 상자에 보관되어 전해졌는데 상자 표면에는 촌홍엽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금속재 망이 함께 전해져 고족배에 이것을 씌워 향로로 사용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또 아주 좁은 다실에서 향로로 쓰였다고 전해져 오랜 기간 동안 전세되어 내려오면서 용도가 바뀌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 일본에 건너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용도가 변경된 사례로 기대를 참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에서의 기대의 보편적인 용도는 주로 매병이나 길자병과 같은 병 종류를 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세품으로 그 용례가 전해지는 대분시 역사 자료관 소장 청자 투각 기대는 금속재 그릇과 뚜껑을 더하여 화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대는 일본에서 등잔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져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도 시대 때 제작된 키온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청자 재현품이 주목됩니다. 설명에 따르면 과거 생산된 청자에
키온의 독창성을 더해 제작한 것으로 이 7점이 한 세트입니다. 이 7점의 계통이 모두 다른데 고려 상감청자, 침청자, 요주요청자, 청룡사청자 등으로 당시 높은 가치로 여겨졌던 청자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외면에 양각 장식이 있는 청자 고족배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에서 중국 고족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소장하고 싶은 대상으로서 애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안선 출수 고족배 현황과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 중국내 생산과 소비 유적 출토품을 비교를 통해서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용례를 확인해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다르게 소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출수된 고족배 수량은 60점으로 전체 출수 도자의 0.3%의 미만에 미치는 매우 적은 수량이지만 양질에서 일반질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신안선 출수 고족배의 조형 비교 분석을 통해서 주목되었던 점은 청자에 비해 백자 고족배에서 원대 새롭게 출현하여 정착된 조형 특징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안선에서 체외기법의 백자가 출현하지 않은 점이 일찍이 이슈가 되었었던 가운데 신안출수 백자 고족배의 인화 문양과 동일한 동화 문양의 유리용 자기를 검토하게 되어 경덕진에서 체외기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유행한 도안이 체외기법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유적 출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청자 고족배는 용천 동구에서 중국 내수용이나 해외 수출용으로 대량 생산됐건과 두루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자 고족배의 경우 질이 정세하고 기형이 유려한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운용문에 옥자 명문이 새겨진 것은 관양 제품과 비견할 수 있는 높은 품질로 경덕진 호전유 낙마교와 같이 불황 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유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양격인 제품이 통제 없이 상품으로 해외에 널리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원대 무역도자의 개방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화 및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 고족배가 주로 주기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전세되어 오면서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의 비율을 반영하듯이 일본 소비 유적의 고족배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일부 선종사철에서 출토 전세된다는 점은 일본 내 소비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고족배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수량이 적고 일본에서의 유통 사례도 많지 않은 이유 때문인지 중일 도자 무역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일부분이나 용천청자와 경덕진 백자의 선후 관계를 규명하고 일부 신안 도자의 위상과 아울러 원대 수출 도자의 개방적인 성격을 파악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초보적으로나마 신안해저문화재를 문화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향후 신안선 출수 도자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전체 내에서 그 비율과 상관없이 세부 종류와 기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확장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효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신안선 출수 도자기가 24,000점이 되고 이 24,000점 중에서 60점이 원대 고족배로 조사가 돼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건 소장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미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오늘 장효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효진 선생님의 발표 논문은 그 신안선에서 출수된 도자기 가운데 수출자기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고족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목받지 못한 주제를 선정한 것 자체가
곧 신안해저문화재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새로운 의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향후 신안해저문화재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 모색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여겨집니다. 본 발표에서는 신안해저선에서 인양된 고족배 60점의 생산 가마터 그리고 유족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관해서 중국과 일본의 문헌이나 회화 자료를 비교하면서 주기 혹은 다기로 사용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후대 다실에서 향로로도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는 조사를 통해서 신안선에서 출수된 전체 도자기 가운데 이 고족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0.3% 미만이며 적은 수량이지만 청자와 백자 고족배 간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백자 고족배의 경우 불량 자국이 지정한 우수한 민요 생산품으로 보았고요. 청자 고족배는 용처녀 가운데에서도 보통 품질의 일상용품을 대량으로 생산했던 동부 지역의 생산품과 비교를 하며 보통질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자와 고족배를 수용한 계층 그리고 목적이 각각 다르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자가 소개했듯이 중국의 일부 연구가들은 경덕진 호전요 낙마교요에서 출토된 옥자명 남배규 고족배를 원대 초기에 제사기구인 옥신원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신원의 존속 연대가 1271년에서 1283년 그 사이이기 때문에 신안선의 그 출향 연대보다 한참 이릅니다. 만약에 일부 중국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신안선 출수 옥자명 남배규 고족배가 옥신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약 50년 전에 생산된 백자가 교육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발표자는 옥자명 고족배와 신안선 출수품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하는지 향후 고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지만 혹시 이에 대해서 초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발표자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 고족배의 여러 가지 용도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연구 성과 가운데에서 일본 문헌 설림소가에 등장하는 호잔이 있는데요. 호잔을 고족 다환으로 이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호는 북방의 흑노족을 스스로 칭하는 그런 칭화였고 중국어에는 호자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어가 있습니다. 이 원때 북반 민족의 색채가 농후한 그런 다기로 이 고족완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호잔을 원때에 출연했던 고족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상기 문헌에 호잔이 건잔, 탕잔과 함께 나란히 병렬 관계로 놓인 것을 보고서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유형의 찻잔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표자는 일본에서 고족배가 찻잔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용미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신안해저 문화재를 연구 대상으로 주목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답변이 초보적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청자와 백자 고족배를 수용한
수용한 계층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자와 백자 고족배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그 청자는 내면에 거칠게 각화로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조질 내지 일반질부터 그리고 이제 점체가 되어 있는 그 고급품까지 섞여 있어서 그 품질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백자 같은 경우에는 30점 중에서 13점이 발표 때 보여드렸던 그 옥자명 남배규 그 고족배와 그 동일한 품질과 그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그 품질을 갖고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13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아까 배의 기타 유형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연주문 그 첫파 연주문 고족배나 아니면은 그 인화 그 절지 화훼문 고족배 백자 같은 것들은 아주 그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트럼 품질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지만 백자는 그 양질이 더 이렇게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그런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동일한 백자가 그 선적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고급 수요처에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당시에 가라모노를 수용한 계층에서는 백자보다 청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신안선에서 그 용천 청자와 경덕진 백자의 비율이 뭐 4대1 내지 5대1 정도로 이렇게 청자가 훨씬 많은 수량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 그 일본의 소비처에 대한 선호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고급 품질의 백자 고족배가 이제 적재되었다는 것은 그 일부 일반질 청자 고족배와는 다른 특별한 목적성을 띄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부 중국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옥명 고족배를 옥신원 주문 생산품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옥명 고족배의 실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옥신원 주문 생산품이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모두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옥신원 주문 생산품일 경우에는 그 신화선에 실린 백자 고족배의 연대가 그 적재된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낙마교요 등을 발굴했던 그 강건신 소장님과도 그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그 유통이나 소비 유적에서 이른 시기에 그 도자가 출토되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화선 출수품을 그런 옥명 고족배를 옥신원 주문 제작품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화선에서 남송 양식의 그 용천 청자나 아니면 100여 년이 앞선 건잔도 그 출토가 되기 때문에 그 옥신원의 그 존속 연대의 준한 연대의 이른 시기의 백자가 그 신안선 도자에 포함되는 것은 가능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발표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낙마교 요지에서 그 남배교 자기 저부에 묵서로 옥이 써진 것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옥뿐만 아니라 왕택이라는 묵서명도 같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비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화로 새겨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처를 의미할지도 모르는 이 옥명이 낙마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이제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공개될 자료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또 옥이 그 소비처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새겨졌을 가능성도 이제 열어둘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북경 이화원 내에 그 야율주 부부 묘장에서 남배규 고족배가 출토되었는데 그 왕과 댁이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새겨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이 백자와 왕자를 위아래로 합쳐서 즉 이제 제왕이 소비했던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칭으로 그 새겨진 두 옥자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가졌거나 또 아니면 이제 다른 남배교에서 보이는 그 봉록과 같이 어떤
그 소비 철학이보다 기상적인 의미 등을 다 내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문헌 그 선림소가에 등장하는 호잔을 고족 다완으로, 즉 차잔으로 이해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선행 연구자가 그 호잔에서 호를 그 북방 민족을 지칭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호잔이 고족완이라는 기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유색이나 아니면 특정 요장을 그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혹시 일본에서 고족배가 차 음용구로 되었을지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와 관련된 실물 자료를 이제 살펴봤지만, 제가 본 선에서는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자의 의견처럼 그런 과거 문헌 기록에서는 고족배가 뭐 다완으로서 열거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다완으로 쓰였는지는 향후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네. 신안선 출수 옥자명 그 남백의 고족배를 네. 직접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셨나요? 예, 지금 그 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 전시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 사용했던 흔적이라든지 이런 예. 그게 보였어요? 구연부에 그 일부 이제 이가 나간 그런 흔적은 있었지만, 그 내면에 어떤 건잔에서 보이는 그런 거친 그 사용 같은 거는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흔적이 있었다면 그 연대를 좀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